특공을 하시게 된 그 계기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협회를 출범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변리사법 개정이 네네. 있습니다. 변리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막바로 변호사면 막바로 변리사가 됐는데 자격이 됐습니다. 예, 지금은 그 수습 교육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종전에는 그 면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면제 규정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수습 교육을 하거든요. 변리사의 경우는. 예, 2개월간 실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은 그 변리사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똑같이 변호사가 변리사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보면 똑같이 10개월 동안 변리사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심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는 따로 전문적인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만 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연수원이나 2년 교육을 같이 있고 로스쿨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대립관계에 약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단체하고 변리사 단체하고 대립관계니까 그러면 변리사 그 규정을 내용을 보면 그 실무수습 관련된 규정은 변리사에서 정해서 특허신장의 승인을 받도록 현행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에서 그 통상산업부 장관령으로 이전을 위임을 했고 통상산업부 영에 하면 실무수습에 관한 내용은 변리사에서 정해서 특허신장이 승인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상태라면은 변리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행 변리사가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변리사 시험 합격자한 변리사, 네.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 아까 그 자격이 주어진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시험 예,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의 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무수 과정이 변리사에서 정해가지고 특허청장에 승인을 받게 되면 두 그룹 저희들은 의견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리사 등록이 사실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일단 변리사로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인원은 저희가 한 8,000명 중에서 지금 한 4,400명 정도 된다. 근데 실제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변리사 기업을 하기 위해서 변리사에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또 임의단체였는데 법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허청장 입장으로 앞으로 변리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게 또 있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의견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변리사회 내에서 저희들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사가 지금 반영되지도 않고 또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어떤 단체가 필요하겠다. 그게 전혀 그게 개인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회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 회비도 내고 그다음에 변리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변리사 선거권도 행사하고 변리사에서도 협회 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도 하고 또 합리적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변리사에서 의견이 합리적으로 이게 한 몇 분 정도가 되시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변리사회에서 발표한 거로 따지면 한 397명,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잠재적으로 저희들이 그 특허청에 등록한 사람은 한 4,4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리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엄청난 인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7월 28일부터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업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에 나온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저희들이 좀 미래에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저희들 위해서 그런 우리가 저희도 제대로 합리적인 의견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단체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대립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전에 대한특허 변호사
회라는 것은 변리사 협회 내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그 의견도 변리사 협회 내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모인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일반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 변호사, 변리사 역할이 그게 어떤 건지 네. 아마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변리사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는 잘 알지만 변리사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부분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래서 네. 특허 상고 네. 뭐 실용신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사실 이제 변호사가 어느 측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특허라든지 출원이라든지 그런 명세서 작성 부분 네.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 한정돼서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특허로 보면 특허 명세서 출원 자체 부분은 변리사가 하는 거고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변호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특허 무효 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행정 심판적 요소가 있고 법원에 가는 부분 정도는 지금 변리사가 하고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변호사로 할수 그러면 큰 역할에 봤을 때는 변호사의 임무 중에 일부가 변리사가 예, 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문으로 표현하면 변리사는 패턴트 에이전트고요. 예. 저희들은 어토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게 하나 유사 직역체 노무사라든지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좀 그 이쪽에 국내에만 한정되고 소송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사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못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변리사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지식재산 권익이라는 이 부분에서 기여한 바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망도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변리사분들은 소송에 관해서는 완전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완전한 그 기능을 가진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든지 출원했을 때 소송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되고 법률적으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을 변리사가 하기에는 실제 소송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도 소송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근데 그동안 변호사가 이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로스쿨이 도입이 된 거죠. 지방 그러니까 학부에서 공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그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런 영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로스쿨 졸업한 특히 학부에서 공계를 공부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친구들이 많이 나오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그 지금 직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어차피 이공계에서 어떤 학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로스쿨 공부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영역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로스쿨 부분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법률 개방. 네네.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변리사 부분을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근데 어차피 뭐 법률 시장 개방은 예. 뭐 어차피 불가피한 거고요. 저희들이 법률 시장을 개방을 요즘 해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송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법률 시장 개방이 되면 아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하는 그렇죠. 이제 뭐 그 해외에 있는 이제 외국 기업들이 네네. 한국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송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변리사가 역할이라고 하는 이제 뭐 말씀하신 이상 부분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광의의 변리사 영역도 법률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시장도 뭐 변리사 시장도 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글로벌 시대에 개방 자체는 뭐 불가피한 그 시대죠. 해외에서는 그런
약간 뭐 변호사 같은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좀 주로 이제 변호사가 다 영역이 잡혀 있는 거고 미국도 패턴트 에이전트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도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멜프랙티스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패턴트 에이전트가 미국에도 미국 특허증에 변호사가 하더라도 패턴트 에이전트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시험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 해당 사람 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트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은 변호사가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다만 그 특정한 영역을 위해서는 패턴트 에이전트가 있지만 패턴트 에이전트 특허에 관해서 출연을 할 수 있고 상표는 또 그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증에 있는 것도. 약간 복잡한데 그래서 광의에서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됩니다. 봐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특수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호사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네네. 법률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영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결국은 뭐 변호사가 많아지고 그래 되면 뭐 자체 내에서 충분히 뭐 그쪽에 지시사를 전문하는 변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현재 우리나라 그 이런 제도상으로 변호사가 좀 많이 비교하게 크게 된 이유는 실제로 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그쪽에 정리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뭐 변호사가 변호사의 다툼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뭐 변호사도 영역이 의미가 있죠. 기술적인 초소를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공계 지식이나 이런 측면은 좀 강합니다. 저희는 또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강하고 그 양자가 적절하게 뭐 협업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특허 명세서하고 소송만으로 본다면 뭐 이쪽이 좀 강하고 저희들끼리 이쪽에 좀 같이 근데 왜 소송하려면 특허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저희가 실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쪽은 또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얘기는 또 법상 제한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걸 느끼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시장이 많거든요. IP 관련돼서 M&A도 있고 파이낸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패키지, 뭐 IP, 뭐 포트폴리오 무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컨설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도 북미 시장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국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같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된다면 지역 다툼이라기보다는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서 관계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굉장히 뭐 소모적인 논쟁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전문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사업 소비자가 보고 어떤 게뭐 어느 더 경쟁이 있냐 판단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소비자의 니드 즉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그런 어떤 수요를 같이 팀으로 구성을 하든지 해서 그 어떤 수요를 같이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서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로펌에서도 지금 변리사분들도 있고 저는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늘어나는 데 문제가 없는 거고 뭐 국내시장 좁은 데를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특허서 면세서 작성하는 게 한 30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건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국내 시장에 초점을 두게 되면 사실상 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이제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제 그 이공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로스쿨 1년차 정도 여름 방학 때 뭐 변리사 사무실에 가서 뭐 특허 명세 작성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 현재 로스쿨하고 변리사 관계는 한 지금 좀 차단이 되라 그러니까 서로 소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리사 사무실을 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또 변리사도 또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또 새로운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협회를 맡으시면서 상생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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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저번 시장에서 막 이쪽이 좀 이쪽까지 들어간다니까 막 다투는 네.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저희 그 회의의 모토가 그렇거든요. 오픈이거든요. 모든 것을 오픈하자. 그래서 뭐 투명하게 하자는 거고, 그다음 디지털화 시대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서 그래서 회의 같은 것도 저희 같은 거 CCTV 해가지고 그냥 그 동영상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다 하면 되니까. 혹시 그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 자체가 그 비트코인에서 그냥 네네. 이렇게 그 서로 그 10분 단위로 계속 그게 네. 공개되고 채야 되니까 그 자체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 마찬가지고 네. 저희로 다 오픈되면 그게 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일부 안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도 좀 편집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데 어차피 시장은 지금 국내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들어가게 되면은 혼자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쪽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가지 측면은 또 변리사도 자기가 아이템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그 IP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M&A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로스쿨 다니면서 자기 사무실 와서 뭐 인턴을 하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확장 능력이 있으니까 뭐 지금 많이 여러 사람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자연스럽게 뭐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팀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서로 참 힘들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같이 어떻게 지금 모든 게 융합되고 같이 뭐 이렇게 상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한민국 특허 변호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스쿨 그 교수님들이 로스쿨 막 교수분들께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럼 사실 로스쿨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로스쿨 교수님들도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취지는 그 학부에서 그 공개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그 로스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자극을 줘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직장생활 가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저희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특히 직장생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대한 특허 변호사에서 로스쿨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뭐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생 중에서 직장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교에서 뭐 용기에 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래서 변리사 사무실이라든지 뭐 다른 해외 특허 법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인턴을 한다든지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래도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정성을 키워나갈 수 있고 또 국내에 있는 뭐 변리사 사무실에 있는 입장에 변리사분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계속 받아서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를 가져서 나중에는 뭐 그 사람이 꼭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서로 뭐 전략적인 제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재산 산업 자체가 지금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변리사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완벽한 그 소송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문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소송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마치 변호사는 그동안에 유대관계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반복하고 좀 그 전문성을 좀 부정을 실제로 좀 미약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래 되다 보니까 지적 산업이 제대로 이게 융성하려면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변리사라든지 변호사님이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 약간 뭐랄까 비정상적이라 그럴까요? 일부의 도움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특허 명세도 제대로 작성하고 소송까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회의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공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뭐 그런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무시험을 합격을 한 그런 사람이 또 실제로 그 사람은 그 특허 명세서까지 작성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로스쿨의 제도, 로스쿨 졸업생은 또 많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또 학부 시절 로스쿨 재학 기간 중에도 변호사무실 와서 좀 그런 훈련을 받고 또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그 사람은 한때는 뭐 경쟁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기존에 뭐 거래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사실은 거래선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래선 확보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그렇다면 같이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본인 여러 현재 변호사나 변호사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가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변리사가 이제 그 변호사가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예외로 이렇게 만든 제도긴 한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 네네. 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수익이라든가 그래서 그 영역을 변호사분들이 네. 그걸 또 그런 그 때문에 그 영역을 다시 이제 예전에는 생각을 전혀 변리사 쪽으로 전혀 생각 안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그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니까 네. 그 영역을 다시 또 막 하는 게 아니냐 변리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로스쿨 도입이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업 소비자들이 네. 변호사분들이 그 공학적인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재산 산업 분쟁에 있어서 그 미약하다 하는 점이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서비스,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에서 공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그 로스쿨에서 3년 정도 법률시를 받아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자는 건데 이것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업 소비자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지재산 분야에서 뭐 특허를 출원을 한다든지 특허를 하는데 보호를 받는다든지 상표라든지 그런 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의 서비스를.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미흡했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이 적고 또 변리사가 지금 활동을 했지만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사실 도입되는 거죠. 그 제대로 된 공학적인 지식도 있고 법률도 아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제대로 또 계속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서 또 어떤 점수를 키워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니까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이걸 직역 다툼을 한다든지 뭐 여기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간다는 것은 돈이 될 것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업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서로가 무슨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말씀 특허 명세 관련돼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러나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변호사 중에서도 누가 전문가고 하느냐 하는 건 그건 시장에 있는 사업 소비자가 판단하는 문제지 아무 자기가 전문가가 떠든다고 한다를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실제로 소송으로 아니 실제로 특허 명세에서 실제 그 실무 작업에서 소비자가 요청을 하게 되는 그거 자체가 되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분이 미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법시험 수절에 들어가서 뭐 사법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또 변호사는 또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쪽은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사법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로스쿨이 됐으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그걸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제대로 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뭐 이건 영문교육은 변리사이고 이쪽은 변호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그 로스쿨에서 그 인공계 지식을 공부하고 3년 동안 열심히 뭐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 또 많이 실무 수습을 더 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뭐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뭐 어느 변리사 서로 이렇게 차단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리사 협회라는 게 좀 부닥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입법 과정에서 오번에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고 쟁점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뭐.
근데 이런 거죠. 뭐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은 이것이 전체의 변리사 특허 명세 작성하는 것도 법률사무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이 부분에서 공학적 지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로스쿨 도입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뭐 차단해서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장애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로스쿨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또 변리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특허 명세만 할 수 있고 이쪽 수준까지 못 넘어가니까 사실 아쉬움은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패턴트 에이전트가 모두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로스쿨에 가서 그 다음 변호사로서 다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로스쿨에 좀 들어가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시험이라는 걸 치고 나서 합격하더라 2년간 연수로 과정을 마쳤던 거고 지금은 3년이라는 로스쿨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건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변리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전문가라고 해서 소송의 전문가까지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조금 잘못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 지금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한 7, 8년이 됐는데 그 지지는 근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공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그 좀 전문적인 성이 약하니까 그런 걸 전문성을 좀 드문 변호사를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 많은 인원도 뽑고 예. 그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학부 경력 공부를 한 사람을 해서 법률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회의원에서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변호사가 그러면 또 로스쿨 4년에다가 플러스 3년에다가 또 그걸 두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할 문제를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 공대를 놔두고 또 3년 동안 로스쿨 다리 사는데 또 수습을 또 강요한다는 것은 그에 비해서는 변리사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시험 시험만 보고 그뭐 하고 그것도 시험도 그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람 그런 거하고 똑같이 만약에 한다. 그건 이건 국가의 근본적인 어떤 그 법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양성 제도 교육에도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부 자기가 원하는 면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자기 지역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뭐랄까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네. 전문가가 아닌데 내 영역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워낙 그쪽 전문가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만. 예.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전문가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거나 특허 변리사라는 것은 기초적인 뭐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변리사 되면 그 사람은 완벽한 모든 것이 다 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자질이 없거나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 전문 자격증을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최소한 요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년대 학부를 나오고 3년간 법률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주는 거고 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변호사도 계속 매년 업무 연수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매년 한 뭐 일정한 시간 동안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서 지식재산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거기 내에서는 아주 우수한 교수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뭐 저희도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계속 그분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그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 등록제, 전문 분야 등록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독일 제도를 모방, 독일 제도를 참조해가지고. 그래서 전문성을 좀 더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단 전문성을 계속 갱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체는 뭐 저희들도 좋은데 이걸 뭐 장애를 만들고 또 다른 뭐 어떻게 보면 뭐 거기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전체 그림으로 보면 그걸 강제하는 문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특허청에서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좀 내용을 좀 진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로스쿨 제도가 있는데 그러다 또 변리사분들은 나라도 없는데 또 뭐 그걸 1년 동안 강제로 해서 묶어둔다. 그거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래서 뭐 변리사 단체에서 저희들 보고 뭐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뭐라고 저희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래서 소비자가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오해를 할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민형사 소송에서는 전문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양한 수가 없는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사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는 뭐 시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뽑게 된 이유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그걸 시장에 있는 사업 소비자들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준다는 측면이 큰 거죠. 그래서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이 양산이 돼서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면 또 서비스들도 더 좋아하실 거고 저 나름대로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 소비자 측면을 봤을 때 변리사분들하고 뭐 변호사분들하고의 어떤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자기가 서로 전문성이 있다고 구하고 저희들은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렇죠. 경쟁 체제라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 당연히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뭐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그동안에 많이 안 해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걸 뭐 안 해보시면 또 시장에서 안 몇 개까지니까.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전문성이 쌓여갈 수 있고 뭐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걸 어떤 거는 뭐 자격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 자격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문성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법률 전문가 양성 제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4,400명이나 됩니다. 그런 분은 한 등록 비용이 변리사 등록 비용이 한 200만 원인데 등록을 하면 변리사에서 실제로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따진다 그러면 뭐 굉장히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리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럴까 좀 상대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민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제대로 뭐 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서 자기들 노력을 해고 민형사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한테 얼마큼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에 있냐에 따라서 또 파생적으로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부분 일본 변리사분들의 어떤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해하는 뭐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좀 눈을 더 국제 시장으로 봐서 같이 뭔가 서로 같이 좀 협업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그런 여지를 좀 찾아 나가서 정말 그 어떤 상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될 문제는 제가 봐서 절대로 아닌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지식 재산이라는 분야가 파이가 굉장히 크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옛날에는 동산에서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중이 전부 다 IP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앱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앱 하나로서 자산 가치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 지재산에 관련돼서 제가 봐서는 민영사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시장이 좀
정형화되어가지고 굉장히 뭐 시장이 줄어갔고 결국은 미래는 결국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지적재산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 관련된 법률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 분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변호사분 그리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 IP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IP로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IP에 관련돼서 뭐 그래서 IP 그 변호사분들이나 뭐 저희들 마찬가지로 그 영역에서 밸류에이션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평가하는 부분. 예. 자금을 받을 때도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달라집니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 부분을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사실 밸류에이션 분야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금을 받고 M&A 하고 할 때 밸류에이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뭐 지식재산이라든지 또 왜냐하면 그 특허성의 권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뭐 하나의 또 그룹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률성이나 권리성이라는 이런 측면, 법률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굉장히 선점할 수 있는 뭐 전문성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만 해도 소송 그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그 평가 보고서만 하나만 해도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몇억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송해가지고 특허 명세서 뭐 30만 원 이거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같이 변호사와 변리사 같이 이렇게 뭐 여럿이 같이 모여서 뭐 아니 팀을 아니면 그냥 뭐 회사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뭐 당장은 뭐 좀 불편하고 서로 뭐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거로서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급을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더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제고됨으로써 또 수요가 창출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펌세 시장이 국내가 국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도 시장이 확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변리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죠, 일정하게.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능력이 더 광이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변리사분들은 자기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더 이렇게 막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이런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어떻게든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서로 소모전이고 저희들도 뭐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더 많고 어쨌든 변호사 도움도 받아야 되고 왜냐면 변호사분들 약간 특화된 부분은 있고 또 기존에 그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전문 직역에서 여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하면은 또 어떤 시장을 찾았을 때 저희들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로스쿨에 나오는 그 변호사들 아직 시간이 경험도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그 아직까지 그런 그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국 가서 지금 그 미국에 제가 한 작년 같은 2번 정도 갔었는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IP 시장이 큽니다. 왜냐면 저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이제 그걸 IP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걸 팔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이냐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종 컨설팅 회사가 폼을 중심으로 돼 있을 다음에 파트너가 뭐 자기가 개인 뭐 컨설팅 폼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은 조금 더 지금 현재 인력도 사실 부족한 입장인 상태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런 시장을 가는 거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변리사를 통해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송무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위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트워크가 좀 더 송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더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 특허 변호사회라는 그런 장에서는 내셔널 와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네트워크가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뭐 웹세미라든지 이런 게 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다음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뭐 녹취를 해서 차라리 뭐 페이퍼북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전문 컨설팅 분야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로스쿨생도 여기 들어와서 만약에 뭐 그 정보 로스쿨생도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그 수습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인터넷 주는 기회를 제공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저희들은 또 다만 대한변협에서 그동안 뭐 사실혼 질문제 때문에 로스쿨 문제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로스쿨 위한 제도랑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함으로써 오픈에 대한변협에서 저도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이게 로스쿨생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집행부를 이제 저한테 회장님 저한테 정권 위임 받아서 제가 하고 했었는데 일단 대형 로펌에서 다 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이사하고 부회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룹을 그 청년 변호사, 로스쿨 주전 변호사, 여성 변호사, 그다음 지방 변호사 이 한 4개 글로벌 출전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해서 좀 더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그 온라인으로 하든지 사이버 공간에 만들어서 좀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고 지방 변호사하고도 사실 의사소통하고 회의 같은 것도 조금 제 생각은 온라인으로 하든지 원격 회의를 한다든지 화상 회의를 하든지 그다음에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회의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온라인에다가 CCTV라서 공개하고 모든 걸 그다음에 또 방도 이래서 뭐 음악 저작권이 그런 방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뭐 웹세미나를 해서 다 이렇게 거기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그래서 워킹 랭귀지 자체도 뭐 필요하면 영어로 한다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서 그런 누구든지 또 로스쿨생들한테 개발인데 그건 뭐 어차피 오픈할 그 방까지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또 한 번 또 문제가 되는 거 하겠죠. 그래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로스쿨생도 가서 그걸 보고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 그런 분들한테 뭐 그 방학기간 또는 인터넷 국내에서 뭐 변호사무실에 인터넷 국제에서 인터넷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미국에 오늘 워싱턴에 저 뭡니까 한인 그 특허 변호사 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 분들하고 이제 특허관에 대사관에 그러니까 주미 그 한국 대사관에 특허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뭐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도 요즘 뭐 교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로스쿨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인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장을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디지털화된 그런 어떤 해외 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뭐 제가 주어진 역할은 한 1년 임기가 저희들이 제 스스로 제안을 했던 건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토대를 만들고 더 잘 되면 또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그런 뭔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 표방하고 있는 판은 기본적으로 오픈, 그 다음에 디지털 앤 글로벌 이런 모토 하에 모든 조직을 뭐랄까 디지털화 시켜서 거기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지크버그가 지금 그 친구가 앞으로의 뭐 차세대 플랫폼은 그 사이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전부 다 그 한번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거겠지만 그래서 그러고 저 역시 그러니까 해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현지의 그 지자생 관련된 전문 한국인이나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룹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현지의 그 순수 현지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할 때 두 가지 부류를 해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한국에서도 특정 나라에 현재 한국에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불란스의 전문가를 한 3개 정도 그룹핑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 그 인터뷰를 한다니까 제가 아는 선배가 이거 한 질문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식 재산이라는 게 약간의 액주의 뭐 이런 거랑 좀 약간 부닥치는데 대국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국가 우리 국가의 이익과 좀 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닥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뭐 글로벌한 기업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예, 붙여야 예, 되냐.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예. 일부 그 전문가들이 외국 사건을 대리하면 아무래도 그 보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국내에는 좀 열악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중립적으로 지금 IP를 안 하면 저희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뭐 모든 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앱 하나로 직원들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자, 우버 앱이라는 것은 앱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엄청나게 고비용 구조입니다. 온라인은 저비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앱이 있는 거고, 여기는 자동차 같으면 일단 뭐 차가 있어야 되고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 장치 산업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각자가 있는 걸 그냥 앱을 통해서 이렇게 뭐 중계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고는 지금 사실 국가는 사실은 그 기능이 사실은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어떤 산업 인프라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국가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그 법인세를 너무 높여가지고 이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못 갔지만 다 다른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조세 정책을 뭐 한 거에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국가도 더 이상 뭐 지금 저희가 뭐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 이런 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법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측면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IP를 모르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IP가 옛날에는 M&A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정형화돼서 지금은 그 시장이 변호사 보수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 루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IP입니다. 옛날에 부동산의 문제고 부동산의 권리가 이게 다 있는데 지금 IP 문제인데 IP가 이게 얼마큼 있느냐.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바로는 외국에 있는 미국에서 회사 인수를 했는데 그 다음 IP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여기가 한 50억에 달라해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인베스트 뱅크가 50 모르니까 추천을 하냐? 예, 평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는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가지고 전자에 관한 부분, 뭐 그다음 전기에 관한 부분, 무슨 파마슈티컬, 의학, 약학 뭐 이런 거 하면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전형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많이 할수록 이왕이면 한국 사람이 나을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뭐 엄한 사람하고 괜히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라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아무래도 의사소통 좋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지 이것이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왜 들어와서 이렇게 하냐 이런 측면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래서 뭐 변호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보면은 법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게 원래 로스쿨 취지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쪽에는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저도 법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좀 위협하니까 이쪽만 경영자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공학적인 지식이고 전자공학과 요즘 또 공부도 뭐 다시 공대를 가서 지금 변호사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부가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뭐 불편할 수도 있을 좀 약간 그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진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걸 방향성을 좀 잘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번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비난하거나 뭐 직영 문제로 저희들은 다툴 생각은 진짜 절대로 없습니다. 같이 어떻게 보면 합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자들이 좀 편견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유대관계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못했습니다. 모르고 또 안 모르면서 또 변호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자연스럽게 지금 로스쿨 나온 친구는 자세도 지금 겸허하게 돼 있고 충분히 그걸 할 겁니다. 저희가 로스쿨에서 1년, 2년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그런 과학기술 단체에 가서 이렇게 그것도 접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공학적인 지식을 선후배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뭔가 무슨 나오는 것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 법률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슨 새로운 IP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지금 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이왕이면 좀 더 그 시각을 그렇게 바라주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블록 그 체인처럼 네. 지금은 오픈을 해야 되고 그냥 같이 경쟁을 해야 시스템이 되고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킹이 예. 불가능하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 자체가 핫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건 상당히 네. 없이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체인 부분에 대한 이게 보안 기술로서 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면 모든 것이 지금은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중앙에서 그렇죠. 공신인사를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예요. 전부 다 같이 공개되고 공유함으로써 신뢰성을 쌓아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으로서 나아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도 사실은 그 기능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경이라는 건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국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현재 제도상으로 과세권 문제 때문에 국경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이버 공간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얼 월드와 사이버 월드가 있는데 지금 그 페이스북에 창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가장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이버 법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주청에도 전자로 해야 된다. 네. 터키는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에도 그런 근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생 안 됐고 터키 2010년에서 사이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이루어지고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트랜잭션 자체 온라인으로 쓰면 사이버 법정은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동안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기술로서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고 서로 공유됨으로써 그게 조작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가 더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앱의 가장 안전도가 좋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오버앱은 그 자체가 트레이싱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할 거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이 좀 문제가 일으키고 있지만 실제 택시 운전사보다도 오버앱의 운전사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보가 공유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하면 그 사람 잡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버추얼 리얼리티가 더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반은 뭐냐? IPO.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해주면 다른 나라의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기업이 얼마나 경쟁이 떨어집니까? 국내 기업 입장에서 요즘은 다 영어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언어가 되겠지만 그래도 정서가 똑같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제대로 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IP의 어떤 지식재산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변리사만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 소규모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다는 것은 아니 언론에서 정말 이게 좀 더 오히려 이걸 더 인클리징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약간 아니 유머로서는 괜찮겠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어떤 사법 소비자들에 대해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도 저희가 커버 스토리도 했어요. 네네. 코인을 가지고. 근데 그 개념을 잘 잡기도 어렵고 근데 진짜 그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하드십니다. 그게 금융 시스템에서 지금 금융에서 금융 반영도 생겼지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전부 다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융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필요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로서 이제 금융 공기업에서도 과연 그걸 어떻게 그것을 봐서 제대로 그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이 권력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예전에 집단 지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지금이 그 IP를 통해서 모든 것이 민주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특정의 변호사도 사실은 지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부의 대친성을 그렇죠. 이 대친성을 이용해서 했던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래서 어느 제가 아는 그 경매 전문 변호 어떤 판사가 경미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렵잖아요. 공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음에 묻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걸 법원 전산망에 다 올렸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경매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됐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제가 최근 한 11권 정도를 한 1년 안에 썼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줌으로써 어떤 분은 저한테 또뭐 문의가 들어올 수 있고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저희들도 변호사나 변리사나 좀 더 공개적인 하는 마음,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변리사분들도 마음을 이렇게 닫아서 할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니까 더 같이 공유해서 하면 아무래도 또 전문성이 더 아무래도 그분이 있을 테니까 더 섭취를 더 빨리 하게, 캐치를 더 빨리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파이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태연한 아날로그식의 어떤 접근으로는 제가 스파이크 할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